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러닝 싸게 싸게 서빙하기 발표를 진행하게 된 코디미의 이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AI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딥러닝, 뭐 머신러닝, 뭐 웹, 혹은 뭐 블록체인, 뭐 인베디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한 기술의 시너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거를 좀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제 GPU 서버 비용 절감이랑 백엔드 아키텍처 설계 같은 업무를 했는데요. 이게 기존 사용 방식 대비해서 이 GPU 사용 비용을 한 3배에서 5배 절감한 성과가 있어서 그 내용과 좀 고민 과정 같은 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GPU 서버 조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자체 GPU 서버 구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리버스 프록시라는 기술에 대해서 뭐 가능하면 자세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다른 분야의 얘기를 4개나 준비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제 뭔가 스토리라인이 이어지는 뭐 하나의 썰 푸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게 재밌게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PU 서버 조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클라우드죠. 많이 쓰시는. 뭐 애저나 AWS, 람다레스, 뭐 데이터 크런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업체에서 GPU 인스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GPU는 뭐가 장점이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온보딩, 웹사이트에서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인스턴스 짠 하고 만들어지고, 안정성, 뭐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요.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많다라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에요. 뭐 단점은 뭐냐면 사실 비싸다예요. 여기서 사실 오늘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전에 저희 회사 사람들은 이제 좀 클라우드 GPU 위주로 그뭐 AWS죠 대표적으로를 썼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뭐 지금 V100 그 16기가 VRAM 가진 GPU를 예시로 갖고 왔어요. 이게 AWS에서는 뭐 GPU 하나 달린 인스턴스가 시간당 3달러, 뭐 GCP에서는 2.9달러, 뭐 그냥 3달러 정도죠. 이게 그 한 달 내내 사용 시에 GPU 그 V100 GPU 한 장당 300만 원 가량이 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딥러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V100 GPU가 그렇게 좋은 GPU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16기가 VRAM이면 이제 별로 쓰기 힘들다고 하는 반응들이 많아요. 보통 A100에 막 뭐 40, 80기가 정도 돼야 아우 이 정도면 연구하기 좋다. 뭐 모델 올라간다. 이런 게 되는 입장이라, 자, 이거를 좀 싸게 써보기 위해서 마이너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크런치나 람다랩스 이쪽 거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데이터 크런치는 한 시간에 1달러, 람다랩스는 한 시간에 0.55달러. 저게 이벤트 가격인 걸로 알아요. 뭐 어찌됐건 3배 정도는 싸진다. 근데 보통 이제 저거 0.55는 뭐냐면 이벤트 가격이긴 한데, 많이 선호하는 A백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AWS나 GCP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다들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우리가 그냥 사면 얼마냐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여기서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단어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GCP, 뭐 AWS 이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죠.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진처럼 실제로 서버, 그런 하드웨어, 진짜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거를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이건 클라우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용어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직접 저장 공간과 서버실 이런 거를 구축을 하고 운영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등장 이전에는 다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식으로 다 조립된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아요. 이게 보통 조립 가격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우리가 조립형 서버 말고 PC를 산다고 해도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품 간의 호환 혹은 이제 안정성, 아니면 이제 환경 설정도 해주고요. 뭐 AS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이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아까 V100으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V100 이런 완제품 서버 업체가 파는 거를 제가 가격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V100이 한물 지나간 GPU다 보니까 좀 가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완제품 파는데 대부분은 그냥 협의해서 결정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다나와에서 한번 부품을 짜봤습니다. 조립을.
그래서 직접 짜봤을 때는 GPU 하나 기준으로 약 55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 이제 그 GPU 하나가 550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GPU가 300 하면 뭐 램도 있을 거고 CPU도 있을 거고 뭐 케이스도 있을 거고 뭐 쿨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좀 엠빵을 해서 GPU 4개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구성했던 서버 기준으로 4분의 1 하면은 GPU 하나 정도 인스턴스 만드는 가격이 나올 테니까 했을 때 550 정도더라. 그럼 이제 메이저 클라우드 비교하면 아까 메이저 클라우드 한 달에 300 정도였죠. 이게 두 달. 그럼 두 달 쓰면 본전. 이제 마이너 클라우드 아까 마이너 클라우드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정도니까 한 대여섯 달 쓰면은 본전 치기가 나오겠다. 이 경우에 따라서 더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는 게 뭐 그냥 항상 그 돌아가야 되는 GPU 서버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그 모델 인퍼런스 하는 그런 서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좀 V백처럼 약간 좀 가격이 다운된 그런 걸로 서버를 구성을 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가성비로 맞추고 24시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순간 지출이 좀 커요. 아까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완제품 서버가 막 진짜 수천에서 막 비싼 건 수억까지도 가요. 이게 순간 지출이 크고요.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 전자부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살 때는 뭐 1000만 원이었는데 팔 때는 500만 원 이런 게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경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적 자원 이거 관리하는 사람 뭐 저 같은 엔지니어 필요할 거고 뭐 전기세 뭐 그리고 자잘한 고장 나면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쯤 이제 청소 같은 것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다 돈이죠. 회사 입장에선. 자, 지원 사업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사실 초기 AI 스타트업이 GPU 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이 한 달에 뭐 아까 GPU 한 장에 뭐 300이라고 했잖아요. V100 한 장에 300. 근데 실제로는 V100 한 장 갖다 뭐 하겠어요. 뭐 진짜 최소 뭐 한 8장, 뭐 한 뭐 수십 장, 뭐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서비스 돌아가지. 자, 한 달 그 초기 AI 스타트업이 이제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매출을 낸다? 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산업 키우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지원받는 자원이 어떤 식으로 있냐? 이런 지원 사업에서 클라우드 크레딧을 좀 싸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GPU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아예 그냥 하나 만들어서 접속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돈을 주기도 해요. 뭐 지원금 명목으로. 장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돈이 안 들어요. 혹은 굉장히 적게 듭니다. 아, 이거 오메가 이자 알파죠, 사실은. 이 발표 시작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인데. 단점은요? 일회성인 경우가 좀 많고요.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또 못 받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좀 가져가곤 해요. 이거를. 뭐, 그래가지고 한 6개월마다 이제 회수를 당하면은 회수하고 새로 주실 때마다 뭔가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온보딩이 좀 있고, 온보딩 약간 그 비용이 사용 방식이나 사용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뭐 대표적으로 좀 이제 서버로서 못 쓰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포트를 열 수가 없어서 뭐 그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은 마무리를 하면 GPU 서버 조달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GPU, 두 번째는 온프레미스, 세 번째는 지원받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 예를 들면 이게 저기 저희 회사 높으신 분이 저한테 DM을 보낸 겁니다. 이게 뭐 되게 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우리가 기존에 쓰던 데보다 여기가 더 싼데 이 땡땡 클라우드 쓰면 안 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GPU 서버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대략적인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 사무실에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한 서버 좀 찾아봐봐라.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크레딧 뭐 싸게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활용할 방법 좀 구상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높으신 분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명심할 세 가지의 격언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자, 내가 사용할 도구는 오직 기술적인 이유로만 결정되진 않아요. 사업적인 이해관계나 약간 회사 간의 MOU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느낌으로 들어왔다 칠게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공짜로 들어오거나 가격이 싸면 뭐 세상만사 그렇죠. 보통 그 이유가 개발을 어렵게 만들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예, 우리가 개발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제 어렵고 결함이 있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 이러해서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사실 회사에서는 저희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는 방법 찾아내야 된다. 해서 뭐 자체 GPU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제 서버 하나 사는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GPU 서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왼쪽처럼 타워형이 있고요.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렉형이 있습니다. 렉형 무슨 책상 서랍 같이 생겼죠? 실제로 책상 서랍 같이 수납을 합니다. 이제 렉형의 장점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렉에 장착하기 위한 규격이 있어요. 렉? 그게 뭐지? 이 다음 장에 말씀드릴게요. 렉형의 단점은 이게 보시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네모나게 중간에 생기고 있죠. 이게 쿨러예요. 네, 네모나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 그러면 그 밑에 직사각형으로 빼곡하게 박혀있는 게 다 GPU입니다. 다 그래픽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빼곡하게 채워놓으면 환기가 잘 안 돼요. 근데 공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렇고 뭐 TMI로 이제 중고가는 타워형이 좀 더 싼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따가 나오는데 이유가 쭉 얘기 들어보면 이게 렉입니다. 렉. 이제 이런 커다란 서랍처럼 생긴 게 서랍처럼 생기진 않았네요. 장롱처럼 생긴 게 여기에 이제 싹 꽂아 놓으려고 아까 서랍 책상 서랍까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케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코 플러스 로케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에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큰 기업들이 서버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좀 에어컨도 빵빵하게 해다가 뭐 전력도 빵빵하게 UPS도 달고 그런 데를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월세 같은 거를 놔요. 쉽게 말해서 서버 느낌의 월세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정 IP나 이제 전력 관리, 냉방 같은 것들 다 지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렉 단위로 비용을 청구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아까 그 커다란 타워형 서버 있죠. 그 우리 쓰는 데스크탑처럼 생긴 거. 그거는 보통 이제 핫플렉에서 플렉 사이즈 먹고 제가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그 렉형으로 생긴 거는 서랍처럼 생긴 건 이렇게 쏙 들어가면 뭐 한 달에 뭐 37만 원. 뭐 이제 타워형 넣을 거면 이거 다 빼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8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이렇게 드는 거죠.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는 저 부동산 천국이기 때문에 공간 대여하는 비용이 꽤나 비싸요. 장점은 뭘까요? 이제 공간, 뭐 네트워크 회선, 전력, 쿨링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작업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좀 껐다 켜주세요 이런 거 좀 상주하는 직원분이 뭐 도와주기도 해요. 뭐이 정도 유도리는 참 잘 도와주십니다. 단점은 꽤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그리고 쉽게 들이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들이려면은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공덕역 쪽에 있어요. 공덕에서 강남까지 그 큰 서버 들고 가야 돼요 이게. 쉽게 들이거나 빼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이건 단점이라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서버를 새로 들일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버를 산다고 쳤을 때 물리적으로 서버를 싸서 여기 코로케이션 한다 쳤을 때 비용이 들어간다. 뭐 책상 서랍 하나당 이제 37만 원, 뭐 아까 나간 것처럼 이게 확장성에 꽤 걸림돌이 된다. 물리적인 이게 이슈가. 뭐 어느 회사나 그렇지만 사실 저희 회사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좀 머리 아플 때 우리 회사 높으신 분이 있어요. 자, 높으신 분이 왕원님 아는 대표님이 쓰시던 타워형 서버 판다는데요? 하니까 제가 아니 지금 렉형의 코로케이션 고민하고 있고 타워형 두면 뭐 어디다 두고 쓸 거고 참 뭐 사무실에도 아이 그리고 사는 거 뭐 굳이 중고로 사 뭐 볼멘 소리 다 나오니까 이제 높으신 분이 아 그래요? 아 진짜 싸던데 하고 그냥 갈라는 겁니다. 어? 싸다고? 그러니까 잠깐 어떻게 높으신 분 오셨는데 그냥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잠깐 자세히 얘기 좀 해보시죠. 아니 나 듣기만 할게 듣기만 한다니까? 아 그래서 제가 잘 듣기만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우리는 그 코로케이션은 안 하고 이제 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타워형 서버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뭐 다들 사무실에 넣고 쓴다길래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러자고 했고요. 회사는 저 공유 오피스 환경에 뭐 문제 없었어요. 부품 인식
이런 거 체크하고 발열 체크하고 인터넷 뭐 다 했는데 굉장히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버니까 외부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 밖에서도. 이제 건물 밖에서 접속을 하려고 퍼블릭 IP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이제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그 공유 오피스 네트워크 관리하는 전산실이 있어요. 근데 건물 전산실 정책상 이 퍼블릭 IP 부여나 포트 개방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건물 안에서 밖으로는 통신이 돼요. 쉽게 말해서 건물 안에서 인터넷 쓸 수 있잖아요. 와이파이나. 근데 건물 밖에서 안으로는 접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서버는 그 건물 밖에서 안으로 뭔가 요청을 받아서 돌려줘야 이게 서버인데 이게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기서 이제 리버스 프록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대신 받아서 이제 내부의 서버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GPU 서버에서 이런 퍼블릭하게 리스닝을 할 수 없을 때 매우 유용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짝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제가 설명이 좀 모자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겁니다. 자, A가 외부예요. A는 B한테 이제 우리 GPU 서버 전화로 할 말이 있어요. A가 B한테 전화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B의 전화기는 얘가 좀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화가 다 수신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못 쓰는 건 아닌데 걸려오는 모든 전화가 다 수신 차단돼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전화를 걸 수는 없는데 B가 A한테 전화를 걸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A가 B한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겁니다. 이제 B가 다 수신 차단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되니? 하면 중간에 C라는 애가 중계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B가 전화를 하는 거는 가능해요. 받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대기하고 있던 C한테 전화를 합니다. C냐? 나 B다. 혹시 들려? 하면 C가 들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B가 오케이 전화 끊지 말고 있어 라고 전화를 유지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통신 채널 뭐 통신 터널을 확보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A는 B한테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요 C한테 말하면 됩니다. A가 야 올 때 메로나 하면 C가 그대로 A가 올 때 메로나래. 이제 아까 전화 안 끊어놨죠? 전화 안 끊었으니까 이제 B가 그래 사갈게 하면 C가 B가 그래 사갈게 라고 하는데 라는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A, B, C를 그대로 치환하면 이 아키텍처가 돼요. 예. 이거를 터널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건 뒤에 다룰게요. 일단은 이 내용은 리버스 프록시의 원리이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개인을 둠으로써 이제 우측의 서버가 요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요청을 가능하게 이제 채널을 뚫어놓는 겁니다.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NG록과 뭐 FRP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NG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떤 서비스예요. 이제 어디서 제공하는.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선 무료예요. 근데 뭐 최대 접속 인원 제한, 대역폭 속도 제한, 월 송수린 용량 제한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죠. 서비스가 돈 내면 돼요. 쓰기가 꽤 편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TCP나 HTTPS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와프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서버의 리전 지원은 하는데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한국 리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A고 뭐 누가 B라고 쳤을 때 얘가 C겠죠. NG록이. 제가 B한테 뭔가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제가 뭐 저쪽 방 옆방에 있는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일본을 거쳐서 가야 된다. 왜냐 중개인이 일본에 있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FRP는 뭐냐? 이게 상업적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TCP랑 UDP랑 HTTP 다 지원하고요. 이런 SSL 인증서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TLS 암호화 지원은 하고 뭐 당연히 오픈소스니까 이런저런 제한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뭐 그건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리버스 프록시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제 아래처럼 이제 외부 접속을
리버스 프록시 통해서 설정을 하면은 일반적인 웹 백엔드 기반 인퍼런스 서버처럼 구축이 가능하다. 예. 예를 들면 포스트 뭐뭐하고 이제 보내면 이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라 못 들어가는 건데 아까 확보한 통신 채널로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엔지록이랑 클라우드 플레어도 터널링 하나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라고. 이게 파일 전송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게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속도가. 그래서 AWS EC2 하나 파서 FRP로 직접 구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최대 대역폭도 있고 아무래도 리전이 한국 리전이 아니니까 뭐 옆나라 한번 갔다가 전달되는 속도는 좀 다를 거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운영 비용 관련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회사의 물리적인 GPU 장비가 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보통 클라우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돈 아끼려고 하나씩 사놓는데 뭐 그건 좋은데 이제 접근성이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호스팅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밖에 못 쓰고 작업 환경이나 데이터도 주로 이제 다른 데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안 좋아서 방치된 경우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용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해서 잘 안 돼서 결국 당근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호스팅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GPU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죠. 제가 아까 메이저 클라우드 뭐 얼마라 그랬죠? GPU 인스턴스 막 V100 한 장에 한 달에 300 이랬는데 자, 이제 온프레미스랑 코르케이션 같이 쓰면은 뭐 아까 타워형의 경우 한 달에 85만원 나온다. 장비당 심지어. 근데 우리 뭐 리버스 프록시를 쓰면은 뭐 그냥 제가 쓰는 EC2 인스턴스 뭐 T3A 미디움 뭐 이 정도예요. 그거 한 달에 34달러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로 4만원. 이렇게 GPU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극적인 비용 절약까지 가능하다. 자, 이게 뭐 대역폭 비용도 있는데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급하게 GPU 서버가 필요해서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조달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봐. GPU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딥러닝 모델이 인퍼런스를 막 해야 되는데 인퍼런스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체크포인트도 있어야겠죠. 예, 딥러닝 모델 돌아가려면 당연히 체크포인트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같이 동기화를 하게 돼요.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 한 1테라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은 더 늘어났기도 하고 사실은. 이때 구축한 프록시를 통해서 파일을 옮긴다고 했을 때 트래픽 비용으로만 AWS는 약 108달러 정도 나갑니다. 이제 기가바이트당 0.108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서버를 만들 때마다 이제 대역폭 비용으로만 뭐 한 100달러 나간다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는 이거를 마이너 클라우드 같은 거를 잘 쓰면 좋습니다. 뭔데 하면은 이제 대역폭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파일 송수진 비용이에요. 쉽게 말해 대역폭 비용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송수진하는 그런 파일이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송수진되는 비용. 우리도 얼마 전에 뭐 무슨 TV 뭐 무슨 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스트리밍 비용 받는다고 뭐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있습니다. 데이터 송수진 할 때마다. 이런 AW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 수신은 들어오는 건 공짜예요. 나가는 거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AWS의 동일 어베일리비티 존 사이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이거 전략 같은 거 세울 때 이게 아키텍처 돈 아끼는 전략 세울 때 같은 어베일리비티 존 쓰는 게 비용 절감에서는 좋다. 물론 뭐 안정성에서는 그만큼 트레이드 오프지만. 근데 제가 이제 벌처라는 마이너 클라우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은 이게 수신은 다 공짜입니다. 예. 근데 송신도 한 4테라까지는 공짜래요. 그리고 4테라 초과하는 송신 비용에서는 0.01달러 받는다. 아까 AWS는 0.108달러였는데 이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터널링을 구축을 하게 되면 FRP를 자 AWS는 약 108달러 정도 들지만 벌처는 약 10달러밖에 안 든다. 그러면 10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온보딩 비용에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래요.
자, 마이너 클라우드, 그 벌처 같은 거. 근데 장점 뭘까요? 첫째도 싸다. 둘째도 싸다. 셋째도 싸다. 단점은요? 상대적으로 레퍼런스가 많이 없어요. 이게 써봤다는 사람이. 제가 그리고 느끼는 거는 불안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뭐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마무리를 하면은 리버스 프록시 활용 GPU 환경 구축. 온프레미스나 지원받은 GPU 자원이 퍼블릭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때 리버스 프록시를 활용하면 우회해서 서버 호스팅을 가능하다. 처음에는 엔지록 써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이후에는 직접 구축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프록시 운영에는 트래픽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니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2가 시작되는데, 이제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누가 이 GPU를 열심히 쓴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 뭐, 했는데, 아이, 누가 이제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GPU와 뭐 학습이든 인퍼런스도 많이 돌려. 어이구야, 이거 사용량도 그냥 100%야. 그냥 다 먹고 있어요, 이제. 누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봤더니, 이게 뭐야, 누구야, 이거. 아니, 레이븐 채굴을 하고 있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맞아요, 해킹당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 일단 배경은요, AWS는요, 각 서비스별로 정해진 IP 대역이 있어요. 근데 해커들은 이 IP 대역들로 광범위하게 공격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를 노리고 공격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뿌려요, 그 공격들을. 그래서 클라우드는 항상 공격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GPU 서버 1순위 표적입니다. 이거 걸리기만 하면 막 뭐 채굴에 뭐 랜섬웨어 감염시키고 그냥 해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순간 골치 아프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프라이빗 망이라 외부 접근이 안 돼요. 근데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해킹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정책상 프라이빗하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열어주지 않는 것이. 자, 그냥 저는 웹서버 하나 열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킹을? 해킹은요, 단순히 서버가 리퀘스트 내용을 읽는 것만 해도 가능합니다. 막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뚫리고 이게 아니어도 그냥 웹서버 열어놓고 리퀘스트 받았을 뿐인데 해킹될 수가 있어요. 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커맨드 라인 인젝션, 뭐 파일 업로드 공격, SQL 인젝션, 뭐 하여튼 여러 공격 기법들이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IP 기반으로 일단 걸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접근하는 게 퍼블릭하게는 열어뒀지만 그 허용된 IP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 EC2 저 시큐리티 그룹 가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기 허용된 IP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1번 방법이지만 한계는 사용자가 계속 추가될 경우에는 좀 이제 방화벽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특히 예를 들면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등록할 수 있는 IP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등록해주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요. 예를 들면 퍼블릭하게 API를 오픈해야 될 경우에는 뭐 쉽지 않죠, 이런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데 IP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AWS 람다에서 이 서버를 통해 호출하려고 했을 때 제 GPU 인퍼런스 서버를 호출하려고 했을 때 AWS 람다에서 AWS 람다는 실행될 때마다 IP가 바뀌어요. 퍼블릭 IP가. 그런 경우에는 좀 귀찮아집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제 어센티케이션 헤더를 다는 거예요. 그 인증 헤더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요청을 알렸을 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반환하지 않고요. unauthorize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알맞는 어스 헤더 값이 있을 때만 제대로 된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헤더 기반 인증 방식인데요. 헤더에 뭐 베이직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보통은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돼 있는 거를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 해가지고 어스토큰으로 많이들 써요. 그러니까 헤더에 이렇게 키는 뭐 어서라이제이션 하고 그 내용은 베이직 띄고 어쩌고저쩌고 어스토큰 이런 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이게 허용된 거일 경우에는 오케이 아니면은 unauthoriz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딥러닝 추론 서버 이제 플라스크나 뭐 패스트헬프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파이썬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간단한 작업으로 베이직어스가 적용이 돼요. 요것처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무작위성 공격은 방어가 돼요. 왜냐면 무작위성으로 뿌릴 때 저희 서버에 맞는 알맞는 어스 값을 넣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만 걸려라 식은 차단이 되는데 보내는 패킷을 보고 인증키를 알아내는 공격에는 이쯤 되면은 작정하고 저희 회사 털려고 했을 경우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프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리퀘스트를 날릴 때 그 패킷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토큰이 들어가는군. 오케이 보고 따라하면 되지 하고 똑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이 동작을 해요. 베이직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서 패킷을 보고 정보를 얻는 거를 스니핑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를 가로채거나 변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기 중간자 공격이라고 한국어로는 하는지 이제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 하면은 그냥 클라이언트 측에서 암호화를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HTTPS. 그래서 인증헤더 사용 시에는 HTTPS가 필수고요. 뭐 그냥 HTTP는 이런 식으로 평문으로 보내서 이제 어스키가 뭔지 안다면 이제 HTTPS는 이렇게 암호화된 형태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가 뭔지 모른다. 보는 입장에서는. 자, 이걸 클라우드에서는 그냥 뭐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HTTPS를. 이제 그 예를 들면 AWS는 뭐 ACM이랑 이제 뭐 로드 밸런서나 뭐 클라우드 프론트, API 게이트웨이 이런 데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암호화해서 터널링 서버로 보내고 터널링 서버에서는 이거를 이제 HTTPS 된 거를 HTTP로 풀어서 이제 이쪽 서버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암호화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커가 여기서 봐도 이거 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근데 여기도 함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쩔 건데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터널링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FRP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리버스 프록시가 아니 클라이언트에서 FRP로 보낼 때는 암호화가 되는데 FRP에서는 아까 말했죠. 복호화 해가지고 HTTP로 이 우리 GPU 서버로 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FRP 리버스 프록시에서 우리 GPU 서버로 보내는 거는 암호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심지어 이제 퍼블릭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을 암호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잠깐만 있어봐. 이쯤 되면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터널?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 자, 한 번 더 짚으면, 애초에 이 두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리버스 프록시와 우리, 아까 그 우리 전화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통신이 가능한 거는 네트워크 터널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래 좀 차단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보낼 수 있는 건 요청을 이제 사전 확보된 터널, 야 전화 끊지 말고 있어봐,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터널링의 핵심이 바로 캡슐화예요. 이 터널링 기술의 핵심은 바로 캡슐화예요. 그러니까 보안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갈 수 없는 거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캡슐화라는데 좀 굉장히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슬슬 그 터널링이 뭐 하는 놈인지 좀 궁금해져요.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할까? 막 막혀 있는데도 들어가게 하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HTTP 패킷을 캡슐화랍니다. 이 캡슐화가 뭔데 하면은 이 패킷, 이 평문을 이렇게 있고 양 뒤로 이제 앞에는 헤더, 뒤에는 FRP 트레일러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를 캡슐화라 그래요. 이제 앞에 헤더를 딱딱 붙이는 거를. 헤드랑 테일을 붙이는 걸. 그러고 전송을 하죠. 그대로. 자, 여기서 전송을 하면은 받아서 아하, 이거는 저기 FRP 리버스 프록시 통해서 온 거구만 하고 이제 이거를 디슈라라고 하니까 디캡슐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헤더랑 트레일러 띡띡 떼고 이 HTTP 패킷만 쏙 남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본인의 내부 앱 서버로 보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암호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면 HTTP 패킷을 암호화를 하고요. 이거를 이 FRP 헤더랑 트레일러 사이에 넣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게 좀 어려웠던 게 이 HTTP 패킷 자체의 헤더와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 받는 서버에서는 우리 요청이 왔구나를 판단하는 건데 암호화를 해버리면은 이건 뭐 앞에 헤더가 뭐고 트레일러가 뭔지 모르거든요, 원래는. 근데 캡슐화를 통해서 이 헤더와 FRP 헤더와 FRP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패킷이 중간에 껴있어도 이 부분이 딱 그 HTTP 패킷이 암호화된 부분인 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FRP에서는 매우 쉽게 TLS 암호화도 적용 가능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함으로써 모든 통신 과정이 암호화가 됩니다. 이제 요렇게 보내서 뭔 소린가 싶고 요렇게 보내서 뭔 소린가 싶은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뭔 소린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암호화된 거를 푸는 건 우리 GPU 서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전에 약간 키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돼요, 서로. SSL 인증 키가 TLS 기반이니까 그거는 세팅을 해줘야 되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모든 통신 과정이 암호화가 되는데 항상 예상치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게 해커입니다. 그래서 와프 정도는 꼭 붙이는 게 좋습니다. 와프가 뭐야? 그러면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해요. 저 솔직히 몰랐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요청이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요청을 차단하는 방화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막는다고는 치는데 그럼 뭐 디도스는 어쩔 거냐, 뭐 다른 공격 어쩔 거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디도스 프로텍션이나 5만 가지 인젝션 뭐 그런 것들을 막는 다양한 보안 기능이 제공이 되는 게 와프예요. 와프 도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이런 클라우드 와프를 처음 만들면 수많은 차단 정책이 기본으로 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웹 백엔드에서 필요한 보안 정책들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 뭐 유저 에이전트가 없거나 뭐 사이즈 리스트릭션 뭐 아니면은 뭐 디도스 공격 감지됐거나 아니면 뭐 차단된 IP 막 이런 약간 범용적으로 일반적인 웹 백엔드 서비스에서 쓰일 만한 정책들이 딸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딥러닝 서빙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고화질 이미지 생성 서비스라 뭐 바디 사이즈가 10메가를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고려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케이스에 맞게 룰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이즈 리스트럭션 바디를 이제 원래는 뭐 한 1메가 뭐 500kB 뭐 이렇게 제한이었으면 여기서는 뭐 그냥 allow 다 아니면 뭐 10메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클라우드는 항상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범용적인 해킹 기법이나 이제 예방 방법 등은 알아두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바쁘니까 이런 다양한 보안 조치가 힘들다면 이런 클라우드 와프 정도는 꼭 붙여두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정리하면 있느냐 하면, 저희는 원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GPU를 전부 메이저 클라우드에서 조달했던지라 좀 비용 부담이 컸었고요. 그 외에 사내 GPU 인프라들도 좀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 정리하면은 아까 메이저 클라우드 써서 클라우드 GPU 비용 너무 비싸다, 뭐 GPU 장비가 있는데 외부 접속이 안 된다, 뭐 근데 다른 거 쓰려니까 멀티 클라우드 사용 시 보안 문제는 어쩔 거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터널링으로 전부 해결하게 돼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모두 만족했다. 특히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점에서 우리 높으신 분이 특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AI 스타트업은 다양한 GPU 인프라 조달 방법이 있고요,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형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능의 저하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아키텍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게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형태에선 보안 이슈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 또한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는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영원이었습니다.